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강좌 12운성 적용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운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주장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요, 그 학자들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학문적인 개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정리를 한 사람들이 근대화 시기의 일본인 명리학자들이고요, 한국 사람들도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지금 한국의 많은 훌륭한 그 명리학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이 이 12운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묘일주가 있어요. 이 정묘라는 기둥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운성, 이 정묘일주를 예로 들어서 12운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십성을 보면 이 묘목이라는 것이 인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12운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를 이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12운성까지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2운성이라는 것이 그 해석의 질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묘일주를 예로 들 때요, 인성운이 있는데 이 정묘라는 육식갑자 사이에는 12운성에서 병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2운성 조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통째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묘일주니까 정화 입장에서 묘목이라는 것은 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묘일주는 12운성에서 병이구나, 이 점을 딱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성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죠? 십성에서 학문운을 나타냈죠. 학문운을 나타내는 것이 12운성에서는 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 12운성 절서부터 묘까지 하나하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아프다는 것은, 병이라는 게 이제 아플 병자잖아요. 아프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심리가 강하므로 현재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배우려는 학문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나타내는 인성운이 병이란 말이에요, 12운성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학문적인 기운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묘일주를 딱 보고 일지에 인성운인데 12운성에서 병을 깔고 있구나, 이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지장간을 일지에 적용해서 12운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전부 다 지장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장간을 또 하나하나 12운성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라는 것은요, 간목과 을목이라는 지장간을 갖고 있습니다. 간목은 정인에 해당이 되고 을목은 편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간목이 묘목에 있어서 12운성이 무엇인가, 을목은 묘목이 12운성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것은 걸록에 해당이 되고요, 편인이라는 것은 제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게 학문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걸록과 제왕이 어떤 내용인가 아셔야 되는데, 걸록하고 제왕은 가장 전성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운이 좋은 내용이니까 정묘일주는 공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일주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인성운이 걸록이므로 공부에 관한 지고 싶지 않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정묘일주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지에는 로각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왕지를 뭘 왕지라고 하죠? 좌오묘유, 이 네 가지를 왕지라고 합니다.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해요. 그래서 자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런 때가 언제 해당이 되죠? 뭐 동지, 하지 뭐 이럴 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이때가 좌오묘유란 말이에요. 이 좌오묘유가 뭐예요? 도화살이죠. 왜냐하면 가장 왕성할 때니까 이제 몸도 잘 만들어지고 가장 멋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도화살에 해당하는 이 좌오묘유가 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왕지는 로각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묘목의 지장간이 간목하고 을목이죠. 그럼 간목에서 묘목이라는 건 제왕에 해당이 되네요. 을목은 묘목이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제왕 아니면 걸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그 오화는 지장간이 병기정이죠. 병화하고 기토하고 정화란 말이에요. 그럼 병화에서 오화는 제왕에 해당이 되죠. 정화에서 오화는 걸록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에서 오화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오묘유, 이 네 개, 왕지에 해당하는 이 네 개는 지장간이 걸록 아니면 제왕이에요. 그런데 이 걸록제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걸록이라는 것은 생각, 행동이 건전하고 일 자체가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성이 걸록이면 어때요? 품행이 반듯하고 학문적 성취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왕이라는 것은 일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성이 제왕이다. 그러면 학구열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 사이클에 해당하는 12가지, 절부터 묘까지 이 특성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장간만 봤을 때, 이 정묘라는 일주는 12운성으로 봤을 때 이 10성이 인성운인데 이게 병에 해당이 되고, 지장간을 보니까 이 인성운도 전부 다 걸록하고 제왕에 해당이 되니까 공부에는 상당히 유리한 일주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장간까지 이제 딱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장간에 없는 나머지 10성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주팔자가 있으면, 이 사주를 예로 들었을 때 정묘일주가 있으면은요, 여기에 식신상간운도 있고 또 인성운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다른 자리에 뭐 연주라든가 월주라든가 시주에 비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재성운이 있을 수도 있고 간성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있으면 사주에서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십성이 사주에도 없다, 다른 자리에도 없다, 그랬을 때에는 불러오셔야 됩니다. 지금 정화일간이니까 비겁이라는 건 병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은 토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성운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 관성운은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죠.
토기운이라는 것은 무토와 기토가 있고요. 금기운은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수기운은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12운성이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불러오는 12운성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이렇게 십성이 내 사주에 없다고 했을 때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러오는데 지금 이 양에 해당하는 거, 음에 해당하는 거, 이것을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양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운을 불러온다 그러면 무토만 불러오는 거예요. 양에 해당하는 것만. 그러면 무토는 목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상은 목욕에 해당이 되는구나, 재성은 태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요, 무슨 소리냐, 일간이 정하니까 음간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오자.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다 그럼 기토만 불러오는 거예요. 무토는 안 불러오고 기토만 불러와서 이 정묘일주는 식상운이 병에 해당이 돼, 재성운 신금은 절에 해당이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간일 경우에는, 일주가 양간일 경우에는 양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오고, 음간일 경우에는 음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딱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에 다른 십성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연주나 월주나 시주나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어있는 걸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지금 정묘일주를 딱 보고 이것이 그 병을 깔고 있구나, 그리고 지장간은 간목하고 을목이니까 여기에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되네, 그러니까 걸록하고 재앙에 해당이 되겠네, 이것까지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간을 보고 밑에 이 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금, 해수, 임목, 이것을 12운성을 정합니다.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 유금이라는 것은 장생에 해당이 되고요, 정화 입장에서 해수는 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임목은 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월일시에서 이 일지는 이제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고, 월지는 부모궁에 해당이 되죠. 어머니궁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시지는 자식궁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궁에 해당하는 이 해수가 태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자식궁에 해당하는 이 유금이 장생에 해당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각각의 기둥을 각자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인이잖아요. 그럼 갑목 입장에서 임목은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해수는 사에 해당이 돼요. 죽을 사자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유금은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둥을 각각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성운이 걸록재앙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성운은 뭐예요? 사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지금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에도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운을 학문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운에 해당하는 것이 사에 해당이 되니까 어머니 복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제를 보면 천간에 을목과 간목이 있고 사주에 있는 경우에는 불러올 필요가 없이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인성이 사이므로
어머니 복이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상이 장생이므로 감성계가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각각의 기둥을 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적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장간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주에 나와 있는 것을 각각의 기둥으로 분석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걸 불러오는데 음간, 양간을 둘 다 불러와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운성이라는 것이요, 각각의 특징보다는 적용하는 방법이 더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주 해석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이 12운성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